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시나리오 자체는 저는 요게 맞다고 보는데, 다만 지금 2022년에 타이밍인지는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고려사항은 바이든이죠.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최종 목표는 2024년에 재선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바이든의 입장에서 봤을 때, 왜냐면 바이든도 지금 긴축 동의한다, 막 연준이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하면서 긴축 공조하고 있으니까, 이 바이든의 정치적 입장에서 봤을 때 2024년에 이제 재선이 돼야 되거든요. 대선 뭐 사이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론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대선이 될 때 스탁 마켓이 굉장히 좋으면은 재선 확률이 높아지겠죠. 사람들이 어쨌든 경제적으로 이제 좋고 하면은, 그럼 2024년을 바라볼 때 대충 2022년에 한번 큰 조정 겪고, 그 뒤로 이제 2023년부터 돈 풀어가지고 재선까지 가면은, 상승장이 가면은 좋겠죠. 괜히 지금 뭐 상승장 유지하다가 2023년 4년에 금리 인상하고 하면서 폭락하는 것보다 지금 해버리는 게 좋겠죠. 그래서 지금 바이든도 공조하고 있지 않나. 그런 관점에서 만약에 정치적인 어떤 바이든의 그런 실익으로 보면은, 아마 가능성 1이 더 이제 훨씬 더 높은 가능성이지 않을까 싶고, 그런 마찬가지 관점에서 미중 패권 전쟁을 보면은 이런 시나리오로 가는 것도 재선 직후에 이제 본인이 재선되고 나서 이런 금융 이런 시나리오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긴축에 대한 저희 대응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지금 긴축하고 있는 이유가, 첫 번째 가능성, 오미크론 때문에 정책 여력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그 가능성이라면은 이제 터닝 포인트, 그러니까 우리 매수 시점은 이제 긴축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정책 여력도 확보가 되고 이제 경기 둔화가 좀 가시화되기 시작하면은 이제 페드 쪽에서 그런 발언이 나오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매수 타이밍이고, 그때 매수하면 또 한 번에 2024년까지의 상승 사이클로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만약에 두 번째 가능성이다, 암호화폐 죽이기, 그러니까 미중 금융전쟁 전초전이자 지금 어떤 기축통화를 위협하고 있는 비트코인에 대한 죽이기다. 그렇다면은 비트코인이 3만을 돌파해서 회생 불가능한 수준으로 폭락한다면은 전한 15,000 정도, 15,000에서 18,000이면은 목적 달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 세 번째라면은 중국 부채 위기 문제까지 저희가 염두에 두고 좀 장기적으로 현금 확보하면서 좀 길게 봐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만약에 이 시나리오라면 정말 시장은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S&P 반토막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요 가능성은 좀 적다고 보고 있고, 이제 가능성 1, 2, 요 정도를 좀 혼합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정책 여력도 확보할 겸, 비트코인도 죽일 겸, 미중 금융 전쟁도 조금 준비할 겸, 그냥 긴축을 하면서 요 전면전을 2024, 5 준비하기 전에 달러화도 공고히 하고, 뭐 그렇게 조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시황이 좋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미크론 그 글 쓰면서 이제 아크라든지 어떤 GME 이런 부분들도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유동성이 이제 회수되기 시작하면은 유동성 그런 파티의 가장 극단에 있던 애들, 그러니까 GME, AMC 아니면은 아크, 이런 게 같은 부류라는 게 아니고, 뭐 GM이나 AMC 같은 밈 주식들, 그 다음에 이제 아크처럼 굉장히 먼 미래 산업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할인율 변화, 이자율 변화에 굉장히 많은 그런 타격을 입는 그런 주식들, 뭐 이런 부분들의 변동성이 이제 확대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런 어떤 아크라든지 많이 떨어진 애들, 기술주들, 이런 거는 이제 만약에 나중에 터닝 포인트가 온다, 그럴 때 이제 섣불리 그냥 매수하지 마시고 앞으로 그 기조를 잘 살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시 이제 유동성을 풀기 시작하는 그런 어떤 터닝 포인트냐, 아니면 미중 전쟁 혹은 뭐 인플레와의 싸움,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어떤 가능성 외에도 다른 가능성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는 인플레가 진짜 심각하게 판단이 된다, 그리고 지금 또 원유가 다시 치솟고 있죠. 그래서 요거 때문에 지금 미국 정부에서 지금 발표되지 않은 경제 지표들에 이런 게 너무 많이 보여가지고 지금 급하게 지금 잡으려고 한다, 이런 거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살피셔가지고 그냥 기계적으로 이거 많이 매수됐으니까 많이 떨어진 애들 이제 주워 담으면 되겠다, 이게 아니고, 앞으로 지금 시장 체제가, 제가 여기서 요때 이제 끝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새로운 요 시장 체제에서, 이 과거의 시장 체제는 유동성 파티고 이제 저금리 기조, 제로 금리이기 때문에
요 금리 인하에 가장 혜택을 많이 받는 그런 듀레이션이 긴, 듀레이션은 이자율 대비 가격 상승폭, 하락폭 그거를 얘기하는데, 그런 주식들이 많이 혜택을 입었는데, 요때 요 한번 이제 그 조정이 다 끝나고 나면은 어떤 주식들이 앞으로 퍼폼을 할 것이냐, 그거를 살필 때 만약에 연준이 정책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뭐 긴축을 하는 거고, 어느 정도 인상이 되면은 이제 경기 둔화되면서 다시 유동성을 풀 것이다. 그리고 미중 전쟁은 2025년 그때 전면전이라서 그때까지 더 이제 트로이 목마처럼 유동성을 계속 풀 것이다. 그런 시나리오로 가게 된다면은 기술주, 다시 아크 요런 애들이 다시 한번 크게 아웃퍼폼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진짜로 인플레와 싸워야 되고, 아니면 미중 패권 전쟁이 이미 시작이 되었고, 그런 시나리오로 간다면은 그때는 많이 하락했다고 해서 그냥 줍줍하는 게 아니고, 그런 어떤 이자율 영향이 큰 그런 주식들은 좀 피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제 뷰는 이제 지난달 요때 연준 FOMC 때 제가 썼던 요 글에서 그렇게 많이 변하진 않았어요. 단지 화이트 페이퍼가 암호화폐와도 함께 좀 생각해야 될 거리를 던져주긴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뭐 연말에는 산타랠리 영향이 좀 있을 수도 있었지만, 중기적으로는 페드의 매파적인 입장이 변하기 전까지는 계속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제가 작년에 이제 매크로 뷰에서 좀 실수했던 게, 제가 그 기본편 외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 인플레가 결코 일시적이 아니고 지속적일 거라 생각했고, 그 생각 때문에 페드가 계속 이제 인플레가 일시적일 것이다, 그 얘기를 할 때 안 믿었어요. 이거 분명히 계속 5%, 6%, 7% 나오는데 뭐가 일시적이냐, 이거 분명히 페드 이거 실수하는 거고 나중에 되게 주식시장에 부정적일 것이다, 이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면은 그 생각이 이제 타이밍 늦게는 맞았지만, 이 부분에선 계속 제가 그런 매크로 뷰에서 확률적인 우위를 깎아 먹었거든요. 다행히 이제 이런 차트가 굉장히 잘 먹히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이런 데서 조금 우위가 나왔지만, 매크로 뷰에서는 제가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그 연준 관련해서 좀 깎아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매매 실수 같은 것도 나오고 했었는데, 그걸 바탕으로 제가 교훈을 얻은 게, 페드의 어떤 발언에 대해서 뒤를 계속 넘겨짚지 말자,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페드가 계속 긴축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하고 있는데, 괜히 이거 솔직히 긴축 못하는 거 아니냐, 뭐 이거 어느 정도 하다가 대충 테이퍼링 끝나면은 돌아서겠지, 이런 어떤 추측을 하지 말고, 그냥 페드가 계속 긴축한다면 긴축 기조로 계속 따라가고, 그러다가 이제 페드가 완화적이다 이런 발언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때 이제 맞춰서 뷰를 터닝해서 이제 매수로 들어가고, 뭐 그렇게 하면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트레이딩은 그 연초가 되면 이제 다 빼고 다시 이제 소계좌로 시작하거든요. 저는 어차피 옵션을 매매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작년에 그 이제 연말 되면 트레이딩을 점점 이제 줄이겠다, 왜냐하면은 제가 스타트업을 시작하니까, 스타트업 사업하는 것 자체가 사실 엄청난 리스크거든요. 그 주식이나 파생보다도 더 위험한 그런 모험이기 때문에, 저희 어떤 자산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옵션 파생 상품까지 한다, 그게 조금 밸런스가 맞지 않아 가지고, 그리고 또 신경을 양쪽에다 쓰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트레이딩을 줄이려고 하고 이제 그런 생각이었는데, 또 뭐 이런 기회를 또 놓칠 수가 없어서 정신을 차려 보니까 엄청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주로 그 뭐 아크 이제 GME 그 제가 길게 쓴 또 커뮤니티 글이 있는데, 거기서 변동성 매수 포지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놓은 글이 있는데, 그때부터 이제 12월 말, 그러니까 한번 이 언저리부터 변동성 매수를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주로 풋 옵션이죠. 근데 보통 이제 스프레드로 저는 많이 잡는데, 그걸 하면서 이제 골드 사 모으고 그렇게 대응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제가 이번에 느낀 게 빅스가 그렇게 급격히 오르진 않는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벌써 30을 넘을 만한 어떤 그런, 예전 같으면 그런 느낌인데, 빅스가 이렇게 뭐 사실 28이면 높은 거죠. 높은 건데 굉장히 점진적으로 오르고 있거든요. 지금 이때 오미크론 터졌을 때 보시면은 4,700, 뭐 한 5%도 하락 안 했을 때 빅스 모습 보시면은 오미크론 터졌을 때거든요. 요게 30 이상으로 이제 며칠 만에 갔습니다. 이때 31 오미크론 터지고 12월 1일이니까 요때거든요. 요 정도 하락했는데 빅스가 31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2까지 하락했는데 빅스가 28이다. 그럼 또 생각을 해야겠죠.
뭔지 그 생각을 할 때 이제 빅스 지수가 어떻게 계산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결국은 옵션에서 계산이 돼요. 이게 시간이 지금 화이트 페이퍼 다루다 보니까 벌써 1시간 반이라서 그냥 짧게 하고 다음에 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빅스 지수가 이제 계산되는 건 내재 변동성 implied volatility라는 그 수치를 S&P, SPX 옵션들, S&P 인덱스 옵션들에서 이제 여러 행사가에서 계산을 해가지고 가중 평균해서 빅스 지수가 그 30일 내재 변동성을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직관적으로 설명을 하자면은 시장 참여자들이 30일 동안 앞으로 미래의 30일 동안 시장이 얼마나 많이 변동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컨센서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게 옵션의 어떤 수요에 따라서 이제 변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하락장이 이렇게 오고 있는데 빅스가 예전보다 훨씬 더 적게 이렇게 오르고 있다. 그 말은 옵션을 팔고 있는 주체가 있다는 뜻이고 뭐 주로 풋옵션이겠죠. 뭐 얼핏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겠죠. 기관들이 지금 하락장에 지금 위험하게 풋옵션을 판다는 것이 풋옵션 판다는 것은 결국은 이게 시장이 반등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냐 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 실제로 뭐 시킹 알파나 그런 데 가면은 미국의 전문가들도 옵션에서 벌어진 일들을 해석할 때 굉장히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풋옵션 거래량이 늘어난다. 그래서 하락을 점치고 있다. 풋옵션 매수가 많아진다. 그러니까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1차원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반대일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 헤지펀드들이 보통 이제 주 포지션, 그러니까 주식 매수 포지션을 할 때 뭐 그런 헤지펀드나 기관들이 하방을 방어하기 위해서 풋옵션을 사면서 이제 콜옵션을 파는 프리미엄 때문에 파는 그런 포지션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하락장에 오고 있는데 풋옵션 판다는 것은 주식을 팔면서 거기에 대한 해지를 언와인딩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해지를 풀어내고 있다. 그러면서 풋옵션이 팔면서 내재 변동성에 살짝 하락 압력이 좀 요인이 되는 거고 그래서 빅스가 여기에선 오미크론에 대한 어떤 위험 때문에 해지를 하게 되면서 빅스가 급격히 요만큼 하락에 31까지 갔지만 지금은 이 본질적으로 헤지펀드나 그런 어떤 옵션으로 해지하는 기관들이 아예 주식 포지션을 나오고 있다. 아예 그냥 주식을 털고 있어서 그 주식에 동반되는 풋옵션도 같이 털고 있다. 그러면서 빅스가 이까지 왔는데도 28까지 밖에 오르지 않았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근데 근데 이 영상은 나중에 따로 제가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막 이렇게 차트 보면서 그냥 말할 게 아니고 조금 정리해서 슬라이드로 정리해서 이해하시기 편하게 나중에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연준의 CBDC 페이퍼를 다뤄봤습니다. 다루다 보니까 계속 좀 3000% 빠지게 됐는데 어쨌든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제가 뭐 말씀드리는 게 맞다, 그르다 그거를 일방적으로 그냥 받아들이시는 게 아니고 본인이 스스로 비판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그런 시나리오도 짜 보시고 그리고 시나리오별로 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조만간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